자, 분노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뭐 거의 쌍욕을 동원해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명박 씨를 욕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있고 각종 언론도 그러고 있고 이명박 씨 관련한 범죄성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작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폭로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여기 페이스북으로 이제 정치를 한번 시작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성공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그 반응들 굉장히 격앙됐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근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작심하고 폭로한다 또는 작심하고 쏟아낸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번에 뭐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서도 무슨 기획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사정은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이게 거의 무슨 양파 껍질처럼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의 저런 반응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 대응이 먼저 시작된 건데, 지금 그 MB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애초에 그것을 까고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속에서 이 뿌리가 그렇게 닿아있다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우선 그거는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작심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좋은 의미예요. 사실 기사화되고 여론 만들기는 당,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안쓰러웠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명박하고 싸워보자고 덤비는 것 같아서 작심하고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뭐 그런 의미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한 것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만 들춰진 거잖아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우리가 고발한 거고, 그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에 이제 윤석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온 건데, 그것도 하다가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은 거고, 그러고 NLL도 그랬던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같이 참 잘 지냈을 텐데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정진석 의원이 그야말로 SNS 상에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SNS 올렸다가 이제 고발 조치 당했으니까 이제 더는 막 못할 거 아니에요. 고소당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게 김두은가? 전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 현직이 안 나서잖아요. MB를 위해서 방어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2009년도에 대통령 항망이 보낼 때 저희가 정말 완전 거의 뭐 살갗을 도려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는 듯하게 거의 압박을 했는데, 그때 2008년도, 2009년도에 국회의원이 몇 명 없었어요. 정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무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원이 몇 명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뭐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대통령을 정치보복한 MB였잖아요. 약속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지원 때문에 이제 1차 대통령 괴롭혔고, 그다음에 박연차로 이제 2차 괴롭히면서 거기까지 간 거고, 한명수 총리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직전에 1차 사건 만들어서 무죄 나니까 지방선거 도중에 2차 사건 만들어서 기어이 감옥에 2년 살도록 만들었던 거고, 이해찬 총리 다 뒤지고, 뭐 이병환 당시 비서실장도 다 뒤지고, 주변을 다 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제 뭐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 경우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저처럼 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뭐 법망으로부터 보호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뒤진 거죠. 뭐 다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NLL 그 발췌본 가지고 기어이 흔들어서 송민순 책에 그 내용이 나와서 또 선거용으로 이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주변은 다 털은 거죠. 다 탈탈탈 털고. 그 다음에 뭐 원내대표 되면은 또 보좌관 문제로 털어서 망신 주고. 또 뭐 당대표가 되면은
또 뭐 만들어서 망신 주고. 그게 유일하게 이제 걸리지 않은 분이 이해찬 총리 한 분이셨던 거죠, 사실은. 뭐라도 걸어가지고 망신 주고 어떻게 됐던 건데. 정말 깨끗하셨나 봐요, 그분은 진짜. 그분은 사실 후원에도 후원금 모금도 예.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팟캐스트 몇 번 나가니까 대장부엉이 되살아났네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모금을 잘 된 거 말고는 뭐 옛날에 후원의 제도 있을 때 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MB 쪽이 이제 지금 나오는 태도가 뭐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안 건드렸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우리를 왜 건드는 거지? 곧 폭로할 수도 있을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지금 김현 대변인이 지적한 측면 가운데는 MB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할 만한 조금 더 현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격을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없다.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간에 이제 라는 측면을 제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파 껍질처럼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뭐 사찰이 됐던 뭐 관권 개입이 됐던 블랙리스트가 됐던 이런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뭐가 자기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괜히 했다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엮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이게 재밌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 딱 있으면 나오는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퇴행적이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한 거고, 퇴행적이라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이것이 뒤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지금 돌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퇴행에 맞는 것, 역사를 뒤로 돌린다는 의미에 맞는 것은 MB가 한 일이 바로 MB와 박근혜가 한 일이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퇴행적이라는 건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고 말이에요, 감청하고. 근데 보통 정말 방어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일을 이렇게 원래 반응을, 내가 모르는 일을 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와 관련해서 한번 방어선을 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팩트들이 명료하게 나오고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고 그것 자체에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박을 할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밀린 것이고, 그러면서 쓰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또 전혀 맞지 않는 퇴행적인 단어를 쓴 것은 이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한편으로는 도저히 방어선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을. 알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지은 죄를 알죠. 그러니까 방어선을 칠 수가 없는 방어선을 거죠. 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것이지.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정진석 의원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방어선을 친다고 치고 머리를 쓴다고 쓰면서 나온 단어가 뭐 퇴행이니, 그다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듯한. 근데 그다음에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것도 안보가 위중하다. 이게 이제 본인들도 느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이 팩트를 차단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팩트는 계속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이제 몰릴 것이라는 걸 알고 시기 선택도 급히 그러니까 이게 추석 전에 나름대로는 민심에 호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던 김성준이 유출한 거잖아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일부 확보한 그 문건이잖아요. 이게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보험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고 나왔다가 이제 제공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정원 안에 거의 삭제나 뭐 이런 파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가 적폐청산 TF에서 들여다보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진 것도
국정원과 연관된 건 국정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일은 군 사이버 사령부에 다 존재하는 거, 실존하는 거잖아요. 기무사에 사찰한 것도 기무사 다 안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행위에서 나오는 거고, 정보위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거라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만 이제 뭐, 이제 이 저항이 좀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언론의 양비론, 양시 양비론으로 나가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작심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MB나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걸 기대했겠죠. 뭐 퇴행,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건 뭐 안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뭐 왜 또 이런 걸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팩트와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잘못이나 죄와 상관없이 하여간 왜 이런 시점에서 뭐 자꾸 정치 공방을 하니 하는 식으로 양비론으로 몰아가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종래에 보면 여권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약간의 조금 원정주의적인 어떤 반응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언론은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단호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작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여권에서 뭐 우리들의 시각입니다만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이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저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것이 여론으로 어떻게 할 때 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대변인 같은 분들이야 우리는 뭐 나쁜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거지 뭔 그림이 있겠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큰 싸움을 딱 걸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여론에 있어서의 작업에 승산이 있다라고 할 때 싸움을 제대로 붙이는 그런 전략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아이 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미 우리가 정당 역사가 30년 새로운 옛날에 그런 이제 1인 체제가 아니라 저 소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 게 DJ 대통령이 당을 운영하면서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로 보면 이제 한 30년, 내년이 되면 평민당 88년도에서부터 30년 정도 되면 그런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와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완벽하게 무너진 것들에 대한 경험치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선 끝나고 나서 백서도 제대로 못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백서뿐만이 아니라 무슨 대선 평가서, 뭐 총선 평가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런 큰 그림이란 결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 다음에 있을 총선, 또 그 다음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큰 판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로 가느냐에 대한 구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를 놓고 보수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건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거죠. 이 팟캐스트가 그런 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뭐 프라님께서 큰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어떤 좁은 의미의 어떤 무슨 사정을 하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의 그림이 있어도 기획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뭐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정치적인 함의를 놓고 본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한당도 그런 입장이고, 결국은 일종의 사실이라든가 또는 국익과 상관없이 각을 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MB 쪽은 사실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쪽 진영은 정치 세력화를 꿈꿨어요. 매번 퇴임 이후에 그렇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끊임없이 정치 세력화를 꿈꿨는데, 사실은 박근혜 여권 내에서 그 보수 세력 내에서 박근혜라는 존재가 명료할 때는 움직일 틈이 없었다고. 그리고 국민 대중 사이에서도 4대강이라 이런 것 쪽에서 움직일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룸이 생겼다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의 정치적 진출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MB 주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든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는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적폐청산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갈 거라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명료한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하나 봤어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좀 들렸고요. 그게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썼던데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블랙리스트를 보면 민주개혁 진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당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차피 민주개혁 세력 중에 무슨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그가 뒤로 캔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또는 약점을 쥐고 있는 자기 인형 사람들한테 나를 엄호해 이런 신호도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미를 두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는 건 이명박의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고 가장 몰려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두려움, 또 몰려있다는 정황 판단, 그리고 지금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쳐서만 이제 상황을 사실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시간을 끌어보자는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근데 그 문구를 그냥 쓴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스태프가 모여서 써준 거라면서요. 하긴 뭐 본인이 그렇게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총망라한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호소도 들어간 거고 하니까. 근데 페이스북에다 왜 했을까요? 그 페이스북이 돼야 취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인용만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SNS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놔야 각종 언론들이 다 우리들마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안 받으려는 거죠. 그런 것도 제가 있겠고. 그래서 간보기다, 여론 떠보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좀 생뚱맞은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분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면 결국엔 불법성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주호영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들 방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불법이 나온 걸 어떻게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쓸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번 보고는 싶어요. 조사는 받아야 될 테니까. 저는 뭐 결자 해지고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리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월, 11월 달도 가능할까요? 저는 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나? 우리는 아니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들식의 정치 보복. 뭐냐면은 우리가 4년 동안 외쳤던 게 딱 하나였어요. 박근혜,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할 때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누구 방식대로요? 헬기까지 띄웠어요. 대통령. 네, 그랬죠. 4월 30일 날. 저는 2012년 12월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 현장에 가가지고 3일 만에 하여간 13일 날 나왔잖아요. 김하영 씨가. 근데 14일 날 김하영 씨가 저를 고소를 한 거죠. 저희 당 소속 의원들 11명을. 그래서 그게 재판이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의 촉으로만 보면 5년 안에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내에서 총선팀 꾸려놓고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임이 명백한 거죠. 홍준표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제안을 2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치 않았습니다. 민생도 거부하고 안보도 거부하고 국방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원맨쇼에 관객도 줄고 관심도 줄고 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요. 오늘 명절이라서 좀 우리가 바삐 진행할 텐데 청와대에서 지금 홍준표를 제외한 각 당 대표들도 만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유승민이 나는 그러면 정당대회에 나갈래 하는 자강론에 이제 어떤 발을 지금 내딛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 탄핵연대라는 게 있어요. 탄핵했던 장들만 모였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보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또 안철수가 국정주의를 보수의 대타가 되려고 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어쩌면 불안해서 이쪽에 너무 배척을 당하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명박을 지점으로 해가지고 또 홍준표는 막 친박들 받아들여서 바른정당을 받아들이고 싶은 건지 만 건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명박이 등장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우쪽으로 치우치는 데 대한 상당한 어떤 방어막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쪽으로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MB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단결하는 것 같지만 MB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거를 이제 박근혜 당이라는 걸 피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다 또 MB당까지 나오면 이명박근혜 당이다 그러면은 그게 있나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일시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뭔가 해보려고 보궐선거 전에 일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시도는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선언해가지고 그냥 남는다 치면 한 뭐 5-6명 정도가 저쪽 당으로 가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이제 머쓱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필 규정인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자한당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해서 사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MB 변수가 돌출해서 가령 그것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통합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드러난 사실로서의 국정농단에 대하여서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는 것을 스스로 차별화하고 나온 바른정당이 정치 공방 또는 정치 프레임, 정치 논리로서가 아니라 팩트로서 이 문제가 점점점 명료해질 때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정리하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출렁거림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할 것이나 저는 이런 적폐청산을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간에서 적당한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을 점점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의 일부의 예를 들어 통합 논의는 계속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될 수 있죠. 그러나 점점점 그 논의의 어떤 대중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지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상 떨어뜨리게 되는 거겠죠. 저번에 우리 현대위원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또 다시 양당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이 상황에.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MBA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해서 보복대 무슨 퇴행 구도 이렇게 그렇죠,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극렬한 딱 선 하나 그어놓는 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르는 거는 국민들과 MB 전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여당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전 같은 방식이면 약간 조금이라도 숫자가 더 많은 여당 하나 있고 야당 한두 개 정도 있고 그럼 정책이 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보면서 느낀 게 어쨌건 뭔가 좋은 소득을 위해서는 한 팔 잘라줘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이게 속상한 거지. 거기도 적폐인데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어렵죠. 어렵고 한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의 선진화법이 그대로 있는 한 그 180석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통과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공자 말씀 같지만 국민을 보고 사안에 있어서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어떤 변수를 계기로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재편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도 별로 큰 의미를 못 가질 거거든요. 선거가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또 너무 오래 남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 요즘에 이 바닥에서는 빅피처라고 불러요. 그게 큰 그림 그리는 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 물밑에서 엄청 많더만요. 그래서 막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종류의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이런 논의도 막 있고 그런데 결국에도 그것도 굉장히 손해보는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든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요. 국회가 주도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개헌 문제는. 근데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 문제 주도하는 거를 동의 안 할 거예요. 못 믿죠. 그러니까 동의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대로 가면은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선 개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선거법
아마도 그럴 일 수 것 같아요. 있죠. 예.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어쨌든 모두가 약속한 것이니까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최대한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갖고 어쨌든 네. 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저는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요. 무려 여당에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이라 자리 한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또 오늘은 서로 간의 일정 때문에 방송을 조금 더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분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제 국민이기 전에 청취자라고 하는 일종의 팬들이십니다. 그분들께 두 분이 이제 추석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셔야 이게 이제 든든한 한가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가 비교적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먼 발치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는데, 특전사들이 이제 고공낙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현역 군인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 날 현장에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사실은 어저께 탁 스쳤어요. 그 유능한 우리 그 육해 공군의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 들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바뀐 게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은 뭐 여전히 우리가 촛불을 들고 추석도 없이 보냈겠죠. 만약에 지난 겨울에 그런 가열찬 투쟁이 없었다면, 특히 국군의 날 행사 때 평택 2함대에 가서 하여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다 본 거죠. 저희가 생중계로도 다 됐으니까 국민들도 보셨겠죠. 그래서 이번 한가위는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일자리 문제나 뭐 또 고향 내려가면 결혼했니, 뭐 월급은 올랐니, 직장은 온전하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텐데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우리 손으로 한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러네요. 유문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설사 좀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발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제발 시기를 좀 쉬시기를 좀 학수고대하며. 대변인님 노평할 일이 없기를. 저 진짜 휴가도 못 보냈거든요. 네. 강릉에 편찮으신 엄마 좀 보러 한 며칠 가 있을 테니까 제발 좀 중간에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안히들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운동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대선 전에부터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권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 정권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제적인 상황에서 IMF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정권이 될 것이다. 특히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여소야대라는 환경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대선 전에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푸나님이 무슨 빅픽처, 큰 그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큰 그림이나 빅픽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할 때도 그랬고 빅픽처와 큰 그림의 유일한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죠. 뭐. 자, 힘내서 좋은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장님의 빠른 소리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고향에 명절이 내려가면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방송도 여러 번 했고 보통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내려가시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혹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바로 그런 명절 밥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악랄하게 잘못한 그렇죠. 일이 많은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추석 밥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지금 명절 바로 직전인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자, 다음 주 우리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박을 할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밀린 것이고 그러면서 쓰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또 전혀 맞지 않는 퇴행적인 단어를 쓴 것은 이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한편으로는 도저히 방어선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을. 그러니까 알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지은 죄를 알죠. 그러니까 방어선을 칠 수가 없는 방어선을 거죠. 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것이지.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방어선을 친다고 치고 머리를 쓴다고 쓰면서 나온 단어가 뭐 퇴행이니 그다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듯한. 근데 그다음에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것도 안보가 위중하다. 이게 이제 본인들도 느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이 팩트를 차단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팩트는 계속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이제 몰릴 것이라는 걸 알고 시기 선택도 급히 그러니까 이게 추석 지금 전에 나름대로는 민심에 호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던 김성준이 유출한 거잖아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일부 확보한 그 문건이잖아요. 이게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보험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고 나왔다가 이제 제공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정원 안에 거의 삭제나 뭐 이런 파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가 적폐청산 TF에서 들여다보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진 것도 국정원과 연관된 건 국정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총리 다 뒤지고, 뭐 이병환 당시 비서실장도 다 뒤지고 주변을 다 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제 뭐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 경우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저처럼 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뭐 법망으로부터 보호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뒤진 거죠. 뭐 다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NLL 그 발췌본 가지고 기어이 흔들어서 송민순 책에 그 내용이 나와서 또 선거용으로 이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주변은 다 털은 거죠. 다 탈탈탈 털고. 그 다음에 뭐 원내대표 되면은 또 보좌관 문제로 털어서 망신 주고. 또 뭐 당대표가 되면은 또 뭐 만들어서 망신 주고. 그게 유일하게 이제 걸리지 않은 분이 이해찬 총리 한 분이셨던 거죠. 사실은 뭐라도 걸어가지고 망신 주고 어떻게 됐던 건데. 정말 깨끗하셨나 봐요, 그분은 진짜. 그분은 사실 후원금 모금도 예.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팟캐스트 몇 번 나가니까 대장부엉이 되살아났네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모금을 잘 된 거 말고는 뭐 옛날에 후원의 제도 있을 때 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MB 쪽이 이제 지금 나오는 태도가 뭐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안 건드렸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우리를 왜 건드는 거지? 곧 폭로할 수도 있을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걱정 안 한 것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만 들춰진 거잖아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우리가 고발한 거고, 그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에 이제 윤석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온 건데, 그것도 하다가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은 거고, 그러고 NLL도 그랬던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같이 참 잘 지냈을 텐데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정진석 의원이 그야말로 SNS상에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SNS 올렸다가 이제 고발 조치 당했으니까 이제 더는 막 못할 거 아니에요. 고소당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게 김두은가? 전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 현직이 안 나서잖아요. MB를 위해서 방어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2009년도에 대통령 항망이 보낼 때 저희가 정말 완전 거의 뭐 살갗을 도려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는 듯하게 거의 압박을 했는데 그때 2008년도, 2009년도에 국회의원이 몇 명 없었어요. 정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무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원이 몇 명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뭐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대통령을 정치보복한 MB였잖아요. 약속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지원 때문에 이제 1차 대통령 괴롭혔고 그다음에 박연차로 이제 2차 괴롭히면서 거기까지 간 거고 한명수 총리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직전에 1차 사건 만들어서 무죄 나니까 지방선거 도중에 2차 사건 만들어서 기어이 감옥에 2년 살도록 만들었던 거고 이해찬 하셔도 된다. 네. 지금 김현 대변인이 지적한 측면 가운데는 MB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할 만한 조금 더 현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격을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없다.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간에 이제 라는 측면을 제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파 껍질처럼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뭐 사찰이 됐던 뭐 관권 개입이 됐던 블랙리스트가 됐던 이런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뭐가 자기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괜히 했다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엮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면으로는 이게 재밌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 딱 있으면 나오는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퇴행적이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한 거고 퇴행적이라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이것이 뒤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지금 돌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퇴행에 맞는 것, 역사를 뒤로 돌린다는 의미에 맞는 것은 MB가 한 일이 바로 MB와 박근혜가 한 일이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퇴행적이라는 건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근데 보통 정말 방어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일을 이렇게 원래 반응을 내가 모르는 일을 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니까 팩트와 관련해서 한번 방어선을 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팩트들이 명료하게 나오고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고 그것 자체에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분노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뭐 거의 쌍욕을 동원해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명박 씨를 욕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있고 각종 언론도 그러고 있고 이명박 씨 관련한 범죄성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작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폭로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여기 페이스북으로 이제 정치를 한번 시작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성공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그 반응들 굉장히 격앙됐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근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작심하고 폭로한다 또는 작심하고 쏟아낸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번에 뭐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서도 무슨 기획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사정은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이게 거의 무슨 양파 껍질처럼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의 저런 반응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 대응이 먼저 시작된 건데 지금 그 MB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애초에 그것을 까고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속에서 이 뿌리가 그렇게 닿아있다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우선 그거는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작심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좋은 의미예요. 사실 기사화되고 여론 만들기는 당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안쓰러웠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명박하고 싸워보자고 덤비는 것 같아서 작심하고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뭐 그런 의미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5년 동안